창원항시 호정공파 상대 고찰입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은 종합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 수가 있기 때문에 1편, 2편, 3편 이렇게 나눠서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문중은 1527년 정해보를 기록한 이후 2019년 3월까지 창원항시 호장공계 대상공파 역사를 상세하게 고찰하여 기록한 자료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은 누구도 심도 있게 그동안 고찰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상대를 논함에 있어서 선조님들께 불경죄를 저지른다고는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조선시대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논하고는 싶었으나 언급조차 할 수 없었기에 상대의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제 군주 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현대는 정부의 홍수 속에서 모든 것이 공개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검색을 하면 어떠한 비밀도 있을 수가 없는 시대가 도래한 지도 벌써 10여 년이 되었습니다만 종인들의 관심 밖의 문제였기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기록입니다. 상세하지 않은 짧은 기록에서 역사를 덜쳐내는 작업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는 해석을 하는 것은 소설에 불과하겠죠. 보학을 연구하고 기록함에 있어서 필자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기록을 근거로 하여 해석을 하면서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역사시대가 도래한 후 1000년이 지나서 고려 중엽 때부터 각 성씨들은 족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우리들의 선조님들의 기록도 고려 중엽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인쇄술이 보편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필사본은 오래 전해지지 못했고, 그러나 우리가 최초로 만든 족보를 근거로 한 족보 편찬은 그래도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문중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 족보를 편수할 때 족보의 서문은 계속 전해졌기 때문에 족보가 편찬됐음을 증명을 합니다. 1527년 정해보 12세 휘 황사후, 1607년 정미보 14세 휘화 제 15세 용께서 족보를 편찬하고 14세 휘섬 씨께서 발문과 서문을 쓰셨습니다. 1711년 신여보 19세 휘후, 1756년 병자보 18세 휘제동, 1875년 어뢰보 23세 휘인하, 1888년 무자보 23세 휘계하, 1930년 경호보 26세 휘락성, 1965년 을사보 24세 휘봉험 우험, 1984년 갑자보 26세 휘윤규, 2004년 갑신보 26세 하량 27세 상범. 이와 같이 10획을 쳐서 족보를 편찬하는 작업을 했으며 일제의 방해로 1930년 경호보는 발간하여 배포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9책이 발간하여 배포되었습니다. 필자는 정해보, 정미보, 신묘보, 어뢰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찾아보려 했으나 족친들 중에 어딘가에는 보관하고 있을 수 있으려만 세상에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자보, 무자보, 을사보, 갑자보, 갑신보를 살펴서 사항들을 고찰하여 논해보고자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기 28년 학사공 휘락 도시조께서 평해에 오신 것은 어떤 연유로 오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문헌은 없습니다. 기록도 없기에 사실을 모르니까 함부로 기록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조의 이야기는 필자의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해구씨 구대름의 후손들은 633년에 우리 도시조와 함께 오셨다고 그들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이 맞고 그런지에 대해서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필자는 황씨기에 황씨의 입장을 따르겠습니다. 도시조께서 평해에 도래한 유래는 서기 28년 중국의 정치 상황은
신국의 황제의 왕망을 처단한 후한의 광부제 유수가 유방이 세운 전한의 땅을 되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에서 유수에게 복장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적하는 지역은 무력으로, 또 회유하여 복종하는 자는 그 지역의 왕권을 인정하는 외교 정책을 썼습니다. 이런 정책의 기조하에 월남으로 사신을 파견하게 되는데 정사로서 문관이신 도시조 휘 락공께서 가셨고 부사로는 평해구시 구대림이었습니다. 당시는 신국이 망한 지 4년밖에 안 돼서 김씨들의 세력은 크지 않았지만 3만 명 이상이 경상도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과 대항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김씨들의 세력이 없는 곳으로 계속 올라가서 경상북도 평시 월성리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현재 그곳 월성리가 한국 항시 근원지가 되며 평해 항시들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2차례씩 가서 제를 지내는 것도 그곳입니다. 도시적께서는 그곳에서 얼마나 생존을 하셨는지를 찾아봐도 정확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10년 미만 아니면 2년 3년 그 정도밖에 사시지 못하실 겁니다. 평해 지역에 사시던 당군의 후손 할머니를 만나서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 자손은 퍼져나갔는데 어느 자손이 어디로 가서 살게 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을병으로 구분하여 큰아들은 갑고라 하고 관양은 평해로 삼고 둘째 아들은 을고라고 하여 관양을 장소라고 셋째 아들은 병고라고 하여 관양을 창원으로 하였습니다. 2019년 현재 황씨는 본관이 249가 되는데 모두 갑을병고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창원 황씨에 대한 고찰입니다. 창원이란 지명은 조선조 태종 때 와서 창원이란 지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전 고려시대 때는 의창과 회원을 합해서 창원이란 지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의창은 창원 지역이고 회원은 마산 지역이었습니다. 창원왕씨 시절은 병고입니다. 병고를 하면 언제부터 창원에 살았는지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기에 그냥 병고라고 한 것입니다. 서기 28년 도시께서 오신 후 역사적인 기록은 1100년이 지나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족보의 기록에서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우리 문중은 대상공파라고 스스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칭한다고 하면 타인들이나 사실의 기초를 객관적으로 본 시각에서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려시대의 관직인 대상은 향리사품에 불과합니다. 향리사품, 아전이죠. 고려 성종 995년 이전에는 종이품에 해당하는 높은 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착각하여 할아버지가 사셨을 때, 1세조 할아버지가 사셨을 때 그때도 그럴 줄만 알고 그냥 아전을 갖다가 내세워서 대상공파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착각 때문에 자랑스럽게 대상 하면서 대상공파라고 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남겼습니다. 향리사품이란 지방관의 아절을 말합니다. 고려시대 성종은 981년부터 997년까지 16년간 제위를 합니다. 이때 중앙관직이던 대상이란 직책을 향직으로 개편합니다. 향직이란 중앙관직이 아니라 지방관아의 관직입니다. 1756년 제자동자 할아버지께서 병자부를 만드실 때 시중공파와 구별을 하기 위해서 대상공파라고 해오신 겁니다.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었지만은 그냥 창원왕씨라고 하면 됐을 것을 시중공파로 구별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족보를 만드시는 분은 중앙관직에 근무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를 아는데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에만 사셨던 분이며 벼슬도 별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현재 백과사전 등에는 우리 문중을 호장공계, 호장공파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유는 시중공계, 공의공계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창원왕씨는 호장공계, 시중공계, 공의공계로 고려시대 말년부터 분류되어 왔고 조선시대에는 상주왕씨가 또 등장을 합니다. 상주왕씨에서 성주왕씨가
또 분파가 됩니다. 그 후 아주 많은 황씨들이 지파가 출현하는데 시대적으로 출현 시기를 계산하여 살펴보면 모든 창원 황씨와 관련된 지파의 출현 시기는 창원 호장공 1세 휘 양자 충자의 이후이기 때문에 창원 황씨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모두 휘 양자 충자의 할아버지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창원 황씨는 중시조 휘, 황, 양자, 충자 할아버지를 1세조로 하며 3세 휘, 석자, 주자 할아버지 손자인 시중공파의 황충주는 고려 충녕왕 때의 사람입니다. 1970년 이전엔 고려 충녕왕 때 인물로 소개된 황충준이 시중공파 족보를 조직적으로 조작하여 만들므로써 계속적으로 책자를 발간하는 등 조작된 정보를 세상에 알리니까 조작된 족보가 정설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각은 착각에 그칠 뿐입니다. 반드시 언젠간 진실이 밝혀집니다. 시중공파는 스스로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원 적현산을 빼앗고 선조님의 산소를 빼앗는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창원왕씨는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굳이 시중공파가 창원왕씨 시조는 분명히 병고라고도 하면서도 창원왕씨 시조는 황충진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참으로 웃기는 짓거리입니다. 그런 거짓 포장이 뭐 그렇게 자랑스럽겠습니까? 비웃음만 살 뿐이죠. 근거 없는 비난이 아닙니다. 1665년 조중훈의 시조군료를 살피고 1703년 시중공파 족보를 살피면 그 근거가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공의공파의 파조인 휘, 황석기는 충영 보기 3년 1342년에 밀직사 지신사로 왕을 시종한 1등 공신이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문중의 공호부신 권적과 같은 시대에 살았음이 역사적으로 확인되기에 3세 휘 석자주자 할아버지의 정손자임이 분명합니다. 상주왕씨는 그들의 족보에 의하면 우리들의 3세 휘 석자주자 할아버지를 시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세를 황얼구입니다. 1세는 황얼구. 이분이 상주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을 따져보니까 정손이라고 합니다. 역사적 근거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3세 휘 석자주자 할아버지의 후손이 틀림없습니다. 성주왕씨는 상주왕씨에서 분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또한 시조, 우리 중시조 휘 양자 축자 할아버지의 후손인 것입니다. 한국계행보라는 책자에 3세 휘 석자주자께서는 공의공파 시조 휘 황석기 동생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연대를 따져봐도 맞지 않는 이런 기록은 정말 보학을 연구하지 않은 한심한 자들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또 말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휘 황석기는 권적과 같은 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권적은 우리 오세조 할아버지의 사유입니다. 이것은 안동건치 족보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족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장공계 3세 휘 석자주자 할아버지가 공의공계의 황석기의 동생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으니 족보를 만드는 사람들이 기록에는 그저 혀를 찰 노릇입니다.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민중의 기록이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밝히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살피니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1173년경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창원 호장공 1세 휘 양자 충자 할아버지께서는 창원왕씨 시조 병고 이후 기록으로 나타난 최초의 인물입니다. 이로부터 시작하여 역사와 족보가 비록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문중 족보의 최초 편찬과 그 후를 살펴보겠습니다. 1507년 8월 12세 휘 사자우자 용호공께서는 32세에 경상 좌도에 부임하십니다. 우도는 상주에 있었고 좌도는 경주에 있었습니다. 그 후 1508년 11월에 경상도 도사를 발령받고 1510년 1월까지 14개월간 재직하시는 동안 창원에 들려서 일가를 만나고 그곳에서 족보를 얻으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32세에서 34세 혈기 왕성한 연세이기 때문에 만나는 적친들은 그저 관청의 아전정구가 고적이었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품으시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좀 더 연세가 드신 후에 창원에 가셨다면 적현산 파리묘까지 가서 비석이라도 세우셨을 겁니다. 일가들은 분명히 선조님들이 계신 적현산에 모시고 갔을 것입니다. 이때에 비석을 하나 세우고 오셨다면 창원 적현산은 우리 문종의 것이 되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족보를 얻어 오신 후 5년 뒤인 39세에 부친상을 당하여 귀향하여 3년상을 치르는 동안 족보를 정리하시고 41세 되는 해 1527년에 정예보를 편찬하신 것입니다. 이때 족보에 실린 인원은 대략 130명이었습니다. 사실 족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가첩 수준이었지만 최초로 창원왕씨 1세 휘 양자 충자, 2세 휘 양자 돈자, 3세 휘 석자 유자, 4세 휘 영자 열자, 5세 휘 유자, 6세 휘 진자 벽자, 진자 신자를 족보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후손들이 뿌리를 알 수 있게 한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정예보가 아쉽고 부족한 점은 3세서 휘 석자주자 할아버지의 다른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록들을 모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상주왕씨가 3세 휘 석자주자 할아버지를 시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죠. 1세는 누구냐? 정선자인 을자 구자 할아버지를 1세로 모시고 자기들의 시조는 우리 3세조 할아버지를 시조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근거가 되죠. 다른 자식이 있었다. 따라서 정예보는 반개를 기록하지 않으신 것, 창원왕씨를 모두 통합하지 못한 것, 이런 부족함이 있던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7세조께서는 숙보가 계셨습니다. 휘, 진짜, 신자. 이분들의 후손들은 하나도 기록이 남은 것이 없습니다. 또 7세조에 아우신 휘, 성자 용자가 계셨는데 이 후손들도 족보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웅공 할아버지께서는 직계만을 기록해 오셨습니다. 이런 불찰 때문에 창원 황씨는 중시조가 누군지도 모르게 분파되어 혼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주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후 1607년 두 번째 족보가 발간되는데 1607년 정미보는 14세 휘엽 제 15세 용께서 족보를 편찬하고 14세 휘섬시 할아버지께서 발문과 서문을 썼습니다. 이 당시는 약 500명을 족보에 올립니다. 이때는 권력과 재력도 상당하였는데 창원항시 족보를 만들 때 모든 창원항시를 전부 수록하는 작업을 하여야 했습니다. 창원을 가서 정예보에서 빠져있는 모든 족친들을 실는 그런 작업을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첩 수준인 정예보를 토대로 반개를 배조한 채 족보를 편찬하였으니 창원항씨가 하나로 되지 못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미보는 족보에 실린 휘, 진짜 신자 할아버지 후손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노력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또 7세 휘 성자 후자 할아버지 동생 휘 성자 용자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후손들 기록도 족보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으로써 후손들은 모두 우리 족보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이 족보에는 영웅궁의 서자 3명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14세 휘 섬자 시자 할아버지께서 정미보를 감수하실 때 아버지이신 성광공께서 자식을 내쫓았다는 이유로 형님이신 휘 고자 할아버지의 후손들을 족보에서 빼버렸습니다. 빼놓고 족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족보는 서자라서 빼버리고 문중에서 퇴출했다고 빼버리고 이렇게 족보는 편찬한 사람들의 주관과 의지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문중을 위축하게 만드는 결과를 남겼던 것입니다. 저희 14대 조부신 휘섬 정익공 할아버지께서 발문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시바로 대상공 만만년년, 이런 문구를 남기셨는데 해석이 분분합니다. 부원당께서는 서문에 남기시길 영홍께서 창원을 순문하고 목계에서 찾아낸 가첩과 대조하여 만든 정해보가 서계까지, 즉 서자까지, 반계까지 미치지 못하여서 사사롭게 흠으로 생각했는데 라고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홍공께서 족보를 만드실 때 그 족보에는 직계만을 기록했고 반계를 기록하지 않았음을 대변하는 것으로 창원왕씨의 족보가 완전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14세 정익공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시바로 대상공 만만년년, 이런 얘기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세조 때부터 후손들이 많이 번창했다. 즉 3세조께서는 여러 명의 자식을 두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을 다 씻지 못함을 부원당께서 아쉬워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후세 이 문구를 근거로 하여 우리를 대상공파라고 지칭을 한 것입니다. 실로 그 말의 깊은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불찰로서 우리 문중을 더욱더 고립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527년이나 1607년 족보에 우리 문중을 대상공파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 근거는 1665년 조중훈이 쓴 시적 원류에 기록되길 창원왕씨 우일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원왕씨 편에는 시중공파를 먼저 소개하면서 황항을 일세조로 하였다. 그리고 황충전이 이름 없습니다. 우리 문정은 우일파, 즉 다른 일파라고 하였을 뿐입니다. 만약 정미보를 보고 작성했던 조중훈이 그곳에 대장공파라고 기록되었었다면 대상공파로 했을 겁니다. 시적원료는 조중훈이 정미보를 보고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대상공파라고 불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한국성씨 통합서에서 이런 것을 발견했는데 1711년 신묘보를 찾을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다면 다른 해석도 가능했을 겁니다. 시조라고 한 자해석과 대상공파. 문제의 병자보에는 이 병자보는 전해져 내려와서 복사본은 필자의 손에 있습니다. 원본은 2018년 6월 9일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을 하였고 뜻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면 볼 수가 있게 하였습니다. 1세 황양자 충자, 2세 황양자 돈자, 3세 시조 황석주, 그 옆에 남구만, 황택, 유광성, 황일아, 황민계 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모두 시중공파 사람들의 인물입니다. 18세 휘 황제동께서 족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보입니다. 시중공파의 족보를 참고했다는 것입니다. 시중공파에서 1690년 외손 남구만이 적현산에 비석을 세웠고 이 적현산 산소는 창원왕씨 세장지묘라고 하면서 창원왕씨의 선영임을 밝혔다. 비석 뒷면에는 선조 황충준, 후손 황항이라는 이름을 새겼다. 1703년에 만든 시중공파 족보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찾아봤습니다. 그곳에는 황충준이 문화시종을 하였고 황충준을 시조로 표기하였다. 이로써 시중공파가 된 것입니다. 무슨 지파, 이렇게 지파를 분류하는 것은 형제가 있었음을 뜻합니다. 형제가 없이 독자적으로 내려왔다면 무슨 파 이런 것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창원왕씨라고 하면 됩니다. 시중공파가 시중복파라고 한 것은 분명히 황충준이 중시조가 아니고 여러 형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중공파의 족보를 참고한 병자본은 우리 문중을 창원왕씨 시중공파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보에 3세를 시조 황석자주자라고 기록하였고
족보를 만든 휘재동께서는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최초 정해보나 정미부에는 기록도 없던 내용을 자해석해서 그릇되게 후손들에게 남겼던 것입니다. 3세조를 시조라고 기록하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대상공파라고 지칭하여 불러왔다고 추측이 됩니다. 다시 언급하면 영홍공께서 1527년 족보를 최초로 만들고 그 후 1607년에 정미부를 만들 당시에는 대상공파라고 지칭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중의 족보를 보면 그냥 1세조부터 5세조까지 독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지파 이런 것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6세조에 두 분의 형제분이 있었고 한 번은 또 족보에 사라집니다. 6세조부터 족보를 제대로 기록하였다면 6세조 때 지파가 생겼어야 했습니다. 9세조에 이르러서야 서성공파, 봉내공파가 나눠집니다. 8세 휘 첫째 중자께서 두 분의 형제를 두셨기 때문에 지파가 생긴 것이죠. 1세조, 2세조는 창원지방의 호족의 장에 지나지 않았다고 무시해버리고 향직 사품인 대상을 고려중앙관직의 정의품 높은 벼슬로 착각하고 병자부의 3세조를 시조라고 표기한 오리를 범해왔습니다. 이 당시는 정보가 어두웠던 시절이라서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족보를 최초로 만든 용홍공 할아버지 의중을 깊이 성찰하지 못하고 1세조와 2세조를 어떤 위치에 두려고 3세조를 시조라고 했는가. 이렇게 어그러짐이 250년을 내려오면서 문정을 대혼란으로 만들었습니다. 족보를 만드시는 분들은 후세 욕먹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족보는 자기가 만든다고 자해석해서 아무렇게나 막 나가서는 절대 안 되죠. 후세의 욕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럼 후손들은 뭐라 그러냐? 족보 연구를 제대로 해봤느냐? 이런 물음을 하면서 욕을 합니다. 족보를 제대로 연구하였다면 4세서부터 7세조까지 어디에 살고 계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7세조께서 창원에서 순홍으로 오셨다는 이런 막연한 글도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 병자보에 창원 이거 순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이 과연 1527년 정해본을 만드실 때부터 기록이 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영홍공께서 창원 이거 순홍이라고 기록을 남기셨다면 진실로 할아버지께서도 선대의 기록을 함에 있어서 세밀하지 못하였다고 비난을 받습니다. 분명 고려 조정에서 4세부터 7세까지 벼슬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가첩이나 창원에서 가져온 족보를 보시고 기록하셨을 건데 이런 기록을 하셨다면 후손들이 뭐라고 말할지 곤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해본을 보지 않았으니 아무런 평가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추리를 해보면 고려 중앙 조정에서 벼슬을 하였다는 족보의 기록이 거짓이 아니라면 개성에 사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개성에서 순홍으로 오신 것이다. 개성에서 순홍으로 오신 겁니다. 봉화, 무려면 두문이도 순흥부에 속했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 그림은 보이지 않네요. 1665년 조중훈이 시조군주를 복사한 것입니다. 병자보와 상이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6세조 휘 진백의 동생이 신자백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족보에는 진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병자보에는 진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벼슬도 있습니다. 사제주부, 사제감 주부, 어류, 육류, 식업, 소목, 거화 등을 관장하는 관청의 주부입니다. 이 또한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매제 권적의 힘으로 그 직책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병자보에는 이런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시조권류에 실린 것으로 봐 정해보나 정묘부에 기록된 것이 분명한데 병자보에 빼버린 것이죠. 또 하나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칠세조 휘 성자 호자의 할아버지는 동생이 계셨다는 것이죠. 휘 성용, 성자 용자. 이 할아버지의 기록 또 병자보에는 빠져 있습니다. 병자보부터 빠져 있으니까 당연히 2004년 갑신보에는 그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족보는 최초 정해보를 만들 때부터 직계만을 고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용호공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름은 후대를 밝히지 못하더라도 기록해 놓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시조권료의 기록은 봉내공파를 근거로 만들어졌다. 장자 집안인 서성공의 후손은 기록이 없습니다. 병자보의 특징은 건, 곤 두 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건에는 서성공의 후손을, 곤에는 봉내공 후손을 기록한 것입니다. 족보의 편차는 족보를 만드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됩니다. 그러하더라도 있는 것까지 빼버리는 그런 족보의 편수는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칠세조께서 창원에서 수능으로 오셨다는 설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조들께서 세밀하지 못하시고 막연하게 그렇게 후손들에게 전한 이야기는 후손들은 그러죠. 그런 줄만 알고 누구 하나 족보를 연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조선시대는 조선 왕조에게 혼이 날까봐 글을 쓰지도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이 망하고 일제시대나 그 이후에 우리 문중에서는 인재가 그렇게 없었던 것인가요? 조상님들의 행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문중의 위상을 높이고 장점을 부각시켜 대외적으로 문중을 빛나게 할 만한 역량이 있었던 분들이 없었다는 데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고려왕실의 충신지만 우리 문정은 일세조 휘 양자 충자 할아버지께서 창원 지역의 정조호장을 지내셨다고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인은 누군지 기록이 없습니다. 정조호장이란 당시 의창 지역에서 호족의 장이다. 의창 지역에는 여러 명의 호장이 있었다. 의창 전역을 주름졌던 호족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려시대 9년 제도 하에서는 의창 전체에서 군림하는 것은 고려 왕조에서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명의 호장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것이 정조호장입니다. 호장들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였고 가장 힘이 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무술도 잘했고 용력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70년경 정중부 이의민 등에 의하여 무신정권 시절에 무술을 잘하는 사람이 지위가 높은 시절이었습니다. 무술을 잘하는 사람이 지위가 높은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문종의 시발은 무관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세조 휘 양자 돈자께서도 또 한 걸 합니다. 일세조 휘 양자 충자의 아버지도 계셨을 거고 할아버지도 계셨을 건데 왜 그런 기록은 없을까요? 일세조 휘 양자 충자께서 지방 호족의 장이 최초로 되셨을 거다라는 추정이 됩니다. 삼세조 휘 석자주자께서 향직사품, 지방 향직사품 대상이었습니다. 이 대상은 신라말이나 고려 초에는 종이품의 중앙관직의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려 성종 때 직제를 바꿔서 중앙관직 이외의 제세력에게 주어지는 품계를 바꿨습니다. 이는 양반관직이나 향리직 같은 구체적인 관직처럼 실질적인 관직 체계가 아니라 고려사회 계층을 구분하기 위한 계층적 품계의 신문질서 체계였습니다. 대상은 지방향직 16등급 구품계의 상인 사품이었습니다. 아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관직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세조께서는 아전이었지만 그래도 부친과 할아버지께서 의창 지역의 호족의 장보다는 좀 더 높은 지위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 당시부터 족보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우리 문중도 족보를 형식적으로 가첩에 써내려갔을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 문중은 평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평민이 아니고 호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후손들은 중앙관직으로 진출할 기회가 있었고 가능했던 것입니다. 신분이 노비나 천했다면 중앙관직의 진출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삼세조 휘 석자주자께서는 여러 명의 자신을 두셨다고 추측 등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족보에는 없는 사람들, 시주공파, 공여공파, 그리고 상주, 항씨가 있다는 것이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정해본을 만들 때 이들은 모두 빠졌습니다. 이들이 모두 빠진 족보를 만들면서 우린 창원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권력과 돈이 있던 시절 영호공께서 좀 더 세밀히 살피셨다면 창원항씨가 하나라도 될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상주항씨는 1세조 황얼구로 하고 시조를 우리 문종이 3세조 휘석주로 한다. 이렇게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얼구는 3세조의 정선자입니다. 상주항씨 족보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6세조가 정선자가 되시는데 같은 시대에 살아야 되는데 7세조와 비슷한 시대에 생존합니다. 이것은 우리 문종이 장남 집안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상주항씨는 대상공 할아버지 여러 형제 중 막내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시중공파의 황충주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모두 책제한 고려 충렬왕 때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9년 시중공파에서 문중회의를 열어서 협의에 의해서 족보를 억지로 만들어냈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낸 족보가 시중공파의 족보입니다. 억지로 냈다는 증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차이가 1세부터 10세까지 10대를 평균 43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가를 20살에 간다든지 늦어도 25살에 간다든지 그럴 돼야 될 건데 43살 차이가 납니다. 1세대가 43살 차이. 족보를 엉터리로 조작했다는 것이 이것이 근거가 됩니다. 사사조 휘 영자 열자께서는 족보에 기록되길 추봉 정순대부 군부판서 응양군 상장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세조와 6세조께서 고려시대 조정에서 높은 관직을 계셨으니 정직을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응양군일까? 응양군은 고려왕을 지키는 친위부대에 있는 것입니다. 상호군은 무엇인가? 상장군이라는 직책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응양군에 계셨다는 것이 확실하고 상장군은 추정되었다. 후에 정직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부인은 동촌황씨이고 장인은 금교 대장군인 한규고 조부는 호장 윤정이고 정조부는 호장 전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촌황씨는 평해황씨라고 추정됩니다. 장인이 금교 대장군이었다. 이렇게 기록된 점으로 봐 장인 덕에 응양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세조 할머니 조부와 정조부께서는 호장이셨다. 이것은 의창 지역에 여러 호장이 계셨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3세조 할머니께서도 동청황씨였습니다. 호장 간에 혼인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4세조께서는 응양군에 계셨기 때문에 창원을 떠나 개성에 거주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4세조를 기점으로 개성은 우리 문중의 거주지가 됩니다. 5세조 휘 유자께서 의창공씨를 부인으로 맞이하시는데 장인은 공청기시다라고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씨는 공자의 후손입니다. 언제부터 이 땅에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초 본관을 의창과 어촌으로 하였습니다. 의창은 창원으로 바뀌어서 창원공씨로 하다가 현재는 곡부공씨라고 합니다. 시조권류에 공청기 왼쪽에 공유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장인은 공유와 가까운 사이라는 뜻이죠. 시조권류에 공청기 왼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 동생 숙부라고 추정합니다. 공유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1270년 삼별초난 때 창건으로 출전하였으나 7일간이나 공격을 당한 금성, 지금 전라남도 나주죠, 을 구하지 못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김방경의 탄핵으로 1271년 안세정과 함께 삭직이 되었습니다. 이듬해 황간을 통하여 다시 기용되어 안남도 도부사가 되었으나 저와 함께 삼별초에게 붙잡혔다가 1273년에 빠져나와 왕을 인견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충렬할 때 대장군이 되고 1278년 원나라에서 돌아오는 왕을 제한군 왕숙 등 왕족 등과 함께 압록강까지 가서 만났습니다. 1284년 양염성익과 함께 헌화사의 남계원
씨의 석탑을 수리하였다. 1284년 부지 밀직 사사로서 성절사가 되어 원나라에 다녀왔다. 1287년 2월 동판 밀직사가 되고 6월 판삼사사가 이르렀다. 이 내용을 근거로 추정하는 공유는 1235년경에 출생하였고 70세를 살았다가 1350년 정도에 사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의 출생연도를 1273년으로 추상했으니까 작은아버지로 보는 게 맞습니다. 처작은아버지, 처석부죠. 사세조 휘영렬께서 응양리에 계셨기 때문에 무장이셨던 공유와 교류를 하셨고 자연스럽게 두 지방 간의 혼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세조 휘유자께서 고려수도 개성에서 혼인을 하신 것입니다. 오세조께서는 1308년 충렬왕이 사망하는 해에 문과에 등극하셨다는 기록이 족보에도 남아 있습니다. 시조권료 공시편을 봐도 전경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이 1331년 충혜왕 1년 본직을 받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충혜왕 1년일까요? 31년은 오세조께서 58세가 되십니다. 58세에 전경련의 본직을 받으셨다고 족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로 등극한 지 23년 만에 관직에 오른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위 권적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세조께서는 설하에 2남 2녀를 두십니다. 막내딸이 권적의 계실로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안동건시 족보와 시조권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황유여라는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충혜왕은 1330년에 왕위에 오릅니다. 원나라는 충수강을 폐위시키고 그의 아들 왕정을 왕위에 오르게 하는데 1315년생인 충혜왕은 16살에 왕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원나라 조정에서는 마음대로 고려 조정을 간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권적의 생물 연도는 정확치는 않으나 권적은 충혜왕의 신복이었습니다. 충혜왕은 14살에 원나라로 갑니다. 아마 이 당시 인연으로 극진이 충혜왕을 모셨기 때문에 충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권적은 장인인 오세조께서 과거 시험에 합격하였음에도 직을 받지 못함으로 이유를 들어 충혜왕에게 고하고 전경령의 본직을 제서 받으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권적이라는 이름을 한자로 보면은 적자가 당연할 적자와 나아갈 적자 이렇게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인터넷에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 족보 병자보에는 당연할 적자로 되어 있고 2004년 족보에는 나아갈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조권료에는 나아갈 적자, 당연할 적자 두 한자가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으로서 고민은 해결되었습니다. 오세조께서는 전경련을 지내셨고 동네보살을 지내셨는데 언제 작고하셨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권적 덕분에 육세조께서는 1341년 치문서령을 제소받으십니다. 치문서는 종묘제사를 관장하고 종묘제사를 뒷바라지하는 관청입니다. 어떻게 치문서령이 되셨을까 하고 달리 해석할 길이 없었는데 충혜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족보만으로 보았다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밝힐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정보가 공유되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제가 밝혀낸 것입니다. 원고는 충혜왕을 폐위시키고 다시 충수광을 복위시킵니다. 충수광이 1339년에 사망을 합니다. 이에 다시 충혜왕이 복위가 되면서 충혜왕이 폐위될 당시에 섬으로 귀양 갔던 권적은 8년 만에 풀려나서 충혜왕의 밀직대원이 되십니다. 밀직대원, 비서실장이죠. 왕명을 출납하는 직책으로 비서실장입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때가 1340년이니까 그 다음해인 1341년에 천함인 육세조를 치문서령에 제소받게 합니다. 족보상의 연도가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거짓이라고 하겠습니까? 권적의 생애를 밝힘으로써 알게 된 것입니다. 치문서령은 종묘의 왕씨 종묘의 제사를 주관하니까 재물을 사들이고 준비하는 직책으로서 자연스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좋은 자리를 준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후일 칠세조와 관련이 됩니다.
고려 왕실의 종묘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고려 왕실에 대한 충성심도 자연히 많이 생기셨을 겁니다. 이 제사는 1년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충의 왕이 28대 왕이니까 고려 태조 왕건부터 27명의 왕의 제사를 올려야 했고, 왕비의 제사까지 계산하면 1년 내내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직책입니다. 그만큼 좋은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5세조와 6세조께서도 고려의 수도인 개성에 사셨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6세조의 부인은 밀성조씨, 현재 밀양이죠. 이며 아버지는 사자감 주부 조일주, 할아버지는 급제한 홍기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급제는 과거에 급제했다는 것이죠. 근데 벼슬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 할아버지는 금교대장군 박번이라고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제석께서 어떻게 밀성조씨와 인연이 있었는가를 추측해 보면 사자감 주부라는 관직이 실마리를 찾아옵니다. 사자감이란 고려시대 때 어랑, 산택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세다. 주부는 총 종칠품입니다. 재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돈을 벌기 용이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런 이유로 6세조께서 밀성조씨와 혼인을 하셨을 겁니다. 당연히 그 주인은 개성입니다. 6세조 휘 진짜 백자 할아버지 아오는 휘 진짜 신자, 이분도 사제감을 하십니다. 사제감 주부. 족보에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시조권류에 기록된 내용을 찾은 것입니다. 7세조 휘 성자 후자께서는 1328년에 출생을 하십니다. 생물연대 기록은 없으나 5세조 휘 유자 동네부사 할아버지 역사를 근거로 1세대를 25년에서 30년으로 추산했기 때문에 오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희중공파처럼 무려 9대를 40년씩 잡아서 상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 하면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구와 조작이 눈에 띄게 보이기 때문에 타인들을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족보상 기록에 1357년에 신우이 중령장이 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좌우위, 홍위위와 함께 3이라고 불리는 부대로 995년 성종 14년에 정비되었습니다. 개경의 수비는 물론 변방 수비의 임무까지 맡고 있는 경군의 핵심 주력부대였습니다. 신호위는 보성 5명과 정용 2명으로 총 7,000명의 군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속된 무관직을 문종 때의 기준으로 보면 정삼품의 상장군 1명, 종삼품의 대장군 1명, 정사품의 장군 7명, 정오품의 중랑장 14명, 중랑장 14명 중에 한 분이죠. 정육품의 남장 35명, 종육품의 장사 1명, 정칠품의 별장 35명, 정팔품의 신원 35명, 정구품의 위 140명, 종구품의 대정 280명이 있었으며 녹사도 2명이 있었다. 이런 국가의 관료 체계에 속에 편제되어 전식과를 지급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랑장은 장군의 부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려에 충신이셨던 최영 장군은 본관은 창원이었습니다. 1316년에 태어나서 났으니까 7세조보다 12살이 많았습니다. 이성계는 1355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7세조보다 27살이 어렸습니다. 7세조께서는 최영과 이성계 사이에 연륜이 있는 무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려 역사 마지막을 살아가는 무장으로서 각기 추구하는 역사의식이 달랐고 7세조께서는 최영 정군과 뜻을 같이 하는 고려 왕조의 충신이었다. 고려 왕지를 지키기를 애썼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계가 왕이 되겠다고 위화도에서 회군할 때 이성계 나이가 35살이었습니다. 7세조께서는 하룻강아지 법무순 줄 모르고 날뛰는 한창 나이 어린 이성계에게 무정으로서 고려 충신의 집안의 후손으로서 머리를 숙일 수가 없던 것이었죠. 이때 7세조의 추정 나이는 5년간의 오차가 있었을 것이나 대략 60세 정도였습니다. 1388년에 이성계가 최영 장군을 죽이죠. 1388년이 참으로 중요한 그런 연대입니다. 7세조 휘 성자 후자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순흥한 씨와 혼인을 하셨고 신우위에 들어가셨을까요? 우선 순흥한 씨 할머니 친정 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조부는 안 한평으로 문화찬성사 연흥부원군,
그리고 시호는 양양공 또는 양경공으로 불렸습니다. 아들을 세 분 두시는데 첫째가 안사경, 둘째가 안지경, 셋째가 안근인 씨입니다. 아버지는 셋째신 호부상서를 지낸 안근인 씨고 아버지는 보성별장 안은이신데 보성별장이란 고려시대 군사조직 6위 중의 하나인 흥위에 속하는 정칠품 관직이었습니다. 고려왕실의 종묘제사를 지내는 관장하는 시몬서령의 직책과 고모부가 충영의 신복 권직이라는 배경을 가진 문중에서 육세주께서 순응원 씨와 인연을 맺어서 아드님의 혼사를 추선하셨다고 보입니다. 7세주께서 고려시대 군사조직 6위 중에 하나였던 신호위에 들어가셔서 부장급인 중난장 비서를 하십니다. 우리 족보상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을 죽조안시 족보에서 이런 사실을 찾아내었고 그곳에 사위 황성우, 시몬서령 황진백이라는 이렇게 이름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성계가 1388년 최영장군을 죽이고 권력을 잡음으로써 많은 무상들이 이성계를 떠나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실사주께서 모든 가산을 정리하고 봉화군 무례면 두문리 732번지로 내려오십니다. 정리한 가산이 제법 되셨습니다. 그 근거가 두문리, 적덕리, 가평리, 보계리, 선영의 주변과 산과 토지를 매입하셨습니다. 족보에 29세에 중랑장을 마치고 창원에서 수능으로 이거했다는 기록과 남해 유록이나 창원왕씨 단편 기록을 믿는 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 것인가요? 어떤 근거로 창원에서 수능으로 왔다는 그런 기록을 남기셨을까요? 개성에서 중랑장을 하신 분이 창원은 웬 창원이란 말입니까? 족보를 조금만 검토했다면 이런 글들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중랑장을 하신 분이 창원은 웬 창원이란 말입니까? 족보를 조금만 검토했다면 이런 글들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29세에 중랑장을 한 분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두문리로 오셔가지고 그 많은 토지를 마련했겠습니까? 역사는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객관성 없는 기록은 허구입니다. 무작위 큰 돈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부친께서 치몬서령으로 제적을 하셨기 때문에 재물을 늘렸고 많은 돈이 있었다. 순응한 씨들은 부성명 감공리에 새 거지를 마련했고 그 뒷산에는 국모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순응한 씨 집안은 왕비가 여럿이 탄생을 합니다. 안사경의 아들 안극인의 딸이 공민왕의 정비로 들어갑니다. 이분은 7세조 할머니와 그러니까 할머니와 육촌간입니다. 이런 배경을 7세조께서 가지셨습니다. 안사경의 아들은 안극인입니다. 그분의 딸이 공민왕의 정비로 들어갑니다. 이분은 7세조 모와 육촌간이 됩니다. 7세조께서는 이런 배경을 가졌습니다. 또 민보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문동 72현 중에 한 명이죠. 이분도 7세조와 마찬가지로 안씨 가문의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씨들이나 우리 문족 모두 고려왕신의 충신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력으로 이성계를 피하여 산골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죠. 봉화군 무례면 두문리 732번지가 얼마나 첩첩산골인가는 가본 사람만이 압니다. 정말 첩첩산골입니다. 이곳에서 할아버지가 생활하시던 가옥이 아직도 보존되었습니다. 8세조 휘 첫자 중자 할아버지께서도 고려의 수도 개성에서 출생하십니다. 출생연도를 따져보니까 그러합니다. 부인은 무송유씨를 부인을 맞이하십니다. 무송유씨의 아버지는 찬성 판내부사 유경이었고 할아버지는 찬성사 유이역이었으며 정조 할아버지는 추미론부사 유홍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민부상서 봉화 정덕겸이시다 라고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고려시대 개성에서 분간벼슬을 하였던 분입니다. 당연히 문벌간의 혼인은 자연스럽고 개성에서 거주하셨다. 이와 같은 근거로 우리 문중이 고려왕실의 충신 집안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고려왕실의 충신 집안이었다. 족보를 기록한 지도 490년. 그동안 선지자님들은 왜 이런 말씀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조선시대를 살면서 고려왕실의 충신 집안이라는 이런 이야기는 전혀 삶의 보탬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구태여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봅니다. 조상님들이 무지해서가 아닌 것이죠. 족보의 기록이 이렇다 하는 것은 후손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밝혀서 알리라는 암시를 주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와 참이공파 황영운, 황윤진 이렇게 세 명이 상대의 역사를 밝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장공파 연대기록, 이해를 돕고자 1세부터 9세까지 출생연도를 기록해 봅니다. 이 연대는 기록이 제대로 내려온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족보상 기록이 없어서 오세저 휘 육께서 사셨던 시대적 배경에서 의창공씨 공유와 안동공씨 권적의 활동연대를 토대로 하였고 1세대를 25년에서 30년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오차의 범위가 5년에서 10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중공파처럼 1세대를 차이를 40년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장가를 늦게 들거나 자식을 낳지 못해서 후처의 소생처럼 기록한 시중공파의 조작된 족보는 연대 기록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세 휘 양자 충자 1173년 정조 호장을 하시죠. 고려시대. 2세 휘 양자 돈자 1198년 정조 호장을 하시죠. 고려 고종 때. 3세 휘 석자주자 1223년 대상을 하시죠. 고려 고종 때. 4세 휘 영자 열자 1248년 응양군에 계시죠. 고려 원종 때입니다. 5세 휘 유자 1273년부터 돌아가신 연도는 모르지만 1408년에 문과에 등재를 했습니다. 충렬왕 때죠. 이때 바로 시중공파의 황충윤도 그때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6세 휘 진자백자 1298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1341년에 침원서령을 하십니다. 7세 휘 승자오자 1328년에 태어나셔서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신호위 중랑장을 하십니다. 8세 첫자 중자 1353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1398년에 영일 간문을 하십니다. 9세 휘 제자 이 할아버지는 출생연도와 사망연도를 전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봉대홍 할아버지 1391년에부터 1459년까지 생존을 하십니다. 그 이하는 족보의 출생연도와 사망연도가 포기되어 있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문중의 850년 역사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사셨던 선조님들이 비행기와 우주선이 하늘을 날 것인가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떤 소식을 한번 들으려면 말을 타거나 걸어서 한 달을 가나 몇 달을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를 만들려 해도 자료 수집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동안 만들어진 족보가 완벽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소셜미디어는 정보를 폭발적으로 분출하여 정보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비밀이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문중이 부족했던 것은 그것을 활용하여 우리 문중 역사로 바로 보겠다는 열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객관적으로 백과사전이나 인터넷 등에서 1세조 정조호장 황양충의 호장 공개라고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얘기를 함에도 우리 문중은 그저 대상공파라고 합니다. 참으로 저는 이것을 몹시 부끄러워합니다. 왜 아잔파라고 해야 되느냐. 내세울 것이 없어가지고 아잔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족신 여러분들께서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상이 아재는 줄 몰랐을 때는 그냥 대상공파를 했는데 이제 대상이 아잔이라는 걸 알면서도 대상공파 대상공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나는 아잔파다. 아잔 나부랑이 파다. 부끄럽지 않냐고 묻는 것입니다. 안 부끄러우면 할 수 없죠.
저는 할아버지가 부끄럽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이란 아진이란 직책이 부끄럽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중의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없었지만은 정말 저는 부끄러워서 대상공파라고 저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창원 호장공파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일세조께서 창원 호장이었으니까 창원 지역의 세력계 집안이 호족이었으니까 마땅히 그렇게 우리 문정 스스로 높여서 불러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추후의 창원항시 과제는 창원항시를 가면 모든 지파가 하나의 통합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지파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관양을 창원이라고 한다면 한 권의 통합부 속에 호장공파, 시중공파, 공익공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아직도 숙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모든 사람이 사는 목적이 각기 다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미래란 후손들의 영광입니다. 후손들의 영광은 과거를 모르고 뿌리를 외면하고는 단기간에 끝날 수밖에 없고 비안정적입니다. 비안정적.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사는 목적이 각기 다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미래란 후손들의 영광이죠. 후손들의 영광입니다. 후손들의 영광은 과거를 모르고 뿌리를 외면하고서는 단기간에 끝날 수밖에 없는 비안정적입니다. 안정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족보를 봅니다. 족보를 보면서 저희 조상에 대한 공개되지 않은 역사도 알게 되었습니다. 족보는 과거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래입니다. 선조님들의 이야기 속에서 후손들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한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저는 자평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이야기는 제 자신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 문종의 역사를 기록한 것을 제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내용을 경청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반복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후손들에게 알릴 이유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식하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제가 오늘 한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시고 후손들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